네, 이번에는 서양 윤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윤리에서 우리 유교, 불교, 도가 이렇게 배웠죠. 자, 서양 윤리적 접근 한번 가볼게요. 자, 뭐 여기 뭐 칸트의 의무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 전에 칸트 이전에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우리 교재에서는 따로 빼놓진 않았는데 여기 옆에 보면 자연법 윤리라고 있죠. 자연법 윤리. 자연법 윤리를 좀 보고 갈게요. 자연법 윤리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인데요. 아퀴나스는 저기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세 사람이에요. 중세 신학자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 서양 역사를 볼 때 중요한데 중세 시대는 신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의 뜻으로 해석되던 그런 시기가 서양의 중세였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이렇게 아퀴나스인데,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퀴나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아퀴나스는 신이 정한 법이 있다 그래요. 뭐 잠깐 설명을 해보면 신이 정한 법을 영원법이라고 해요. 영원법. 윤사에서는 좀 자세히 다루는데 생윤이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신이 정한 법이 있어요. 그게 영원법이거든요. 그 영원법 중에서 인간이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영원법을 파악하면 그건 이제 현실에서 자연법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연법. 그래서 신이 정한 영원법을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면 그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자연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연법은 이제 뭐 영원법도 당연하지만 자연법도 이제 영원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구불변합니다. 항구라는 건 뭐예요? 항구? 변하지 않는다는, 항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신이 정한 영원법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자연법, 이 자연법에 따라서 그래서 인간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아퀴나스입니다. 참고로 이 자연법에서 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실정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자연법 중에서 우리 인간들이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낸 것, 그걸 이제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정법은 자연법에 근거하고 자연법은 영원법에 근거한다. 뭐 일단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연법은 항구불변한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그 자연법 중에서 자연법의 제1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연법은 바로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선을 행하고 뭐를 피하라? 악을 피하라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퀴나스가 이야기하는 자연법의 1원리가 되겠습니다. 자연법의 1원리. 자연법의 1원리가 되겠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아퀴나스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아퀴나스는 우리 신이 부여한 인간의 어떤 본성이 있다 그랬어요. 신이 부여하는 인간의 어떤 본성이 있는데, 자, 그 본성이 뭐냐? 이 세 가지 본성을 얘기해요. 세 가지 본성. 자, 첫 번째 본성, 자기 보존. 뭐 그냥 쉬워요. 나 자신을 잘 보존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거야. 신이 부여한. 그죠? 그리고 종족 보존. 우리 어떤 인간 종족을 잘 보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들을 서로 괴롭히는 절도, 비방, 거짓말, 집단 떠돌림 이런 건 옳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신과 진리에 대한 파악을 하려는 본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본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과 진리에 대한 파악을 하려는 이런 활동들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아퀴나스의 윤리는 자연법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이 정한 영원법에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파악한 항구불변한 법을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하고, 그 자연법의 1원리는 뭐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신이 부여한 본성, 세 가지 본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본성, 성향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파, 이렇게 세 가지 본성, 성향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아퀴나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칸트로 넘어갈게요. 자, 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칸트는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거의 뭐 왕 같은 그런 존재예요. 거의 뭐 굉장히 많은 단원에서 나옵니다. 칸트가 가지는 영향력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죠. 뭐 칸트와 벤담, 롤스 뭐 이 세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뭐 하나 덧붙이자면 뭐 싱어도 많이 나와요. 뭐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자, 우선 칸트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 윤리의 특징을 보시면, 자, 칸트 윤리는 동기를 중시해요. 동기. 자, 의무론이 다 그렇거든요. 의무론들은 이런 동기를 중시해요. 그래서 행의 결과보다 뭘 중시한다? 동기를 중시한다. 이 동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따져보냐면 오로지 의무의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무의식에서 동기가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의무의식이라고도 얘기하고 뭐라고 하냐면 선의지라고도 얘기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착한 마음, 선의지. 의무의식, 선의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심. 나에게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 마음속 양심을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선의지와 의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칸트만 해도 근대 사람이거든요. 근대를 자, 아까 봤던 아퀴나스는 언제 사람이라고요? 중세 사람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퀴나스의 경우는 윤리의 근거를 신에게서 찾는데 칸트에서부터는 뭐 당연히 이제 어디서 찾아요? 근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신을 윤리의 근거로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얘기하는 우리의 윤리의 근거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뭐다? 의무의식과 선의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우리 수험에서는 그냥 양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선의지에서 나오는 것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도덕적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요새 좀 많이 꽈서 많이 내거든요. 어떻게 꽈서 내냐면 어떻게 꽈서 내냐면 그 의무의식에 맞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먼저 설명부터 하고 제가 좀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의무의식에 맞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면 도덕적 행동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돕는 거는 우리 도덕법칙 의무의식에 맞는 행동이죠.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을 도왔다고 해봐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을 도운 것이 남들에게 어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어떤 선한 평판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의무의식, 도덕법칙에 맞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그게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은 아니죠. 그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 명성을 얻고 싶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의무의식에서 나오지 않은 행동은 그것이 겉으로 봤을 때 의무의식에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동만이 도덕적이에요.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동만이 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무의식과 단순히 맞는다고 해서 도덕적인 행동으로 보진 않습니다. 의무의식에서 무조건 비롯되어야 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습관적 행동, 그냥 습관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의무의식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걸 윤리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의무의식과 맞지만. 이거 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위다. 행위가 도덕적 행위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것이 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칸트는 실천 이성을 지녔다 그래요. 자, 인간이 실천 이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실천 이성. 어떤 것이 도덕적인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천 이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칸트가 강조하는 거 실천 이성, 선의지, 의무의식 이런 거는 좀 세트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의무의식에 맞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 반드시 윤리적인 건 아니라고요. 뭐라고?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동,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동만이 도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칸트는 우리 의무의식과 선의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해요. 넌 이래야 돼! 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거를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정언명령. 그럼 정언명령이 뭔지 좀 살펴볼게요. 정언명령. 정언명령은 조건이 없는 명령이에요. 정언명령은 조건이 없는 명령을 말합니다. 조건이 없는 명령. 자, 그럼 대비해서 볼게요. 대비해서 보면 이제 뭘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대비해서 보면 가언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가언명령. 자, 정언명령은 조건이 없는 명령이니까 가언명령은 뭐겠어요? 조건이 있는 명령이겠죠. 조건이 있는 명령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건 정언명령이에요. 조건이 없잖아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근데 만약에 야, 사람을 죽이게 되면 너도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무슨 명령이 되는 거예요? 가언명령이 되는 거예요. 가언명령. 그래서 이 정언명령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A 하라 이렇게 제시가 돼요. 형식이. 이런 정언명령, 가언명령은 형식으로 구분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언명령 그냥 A 하라. 이유가 없습니다. A 하라.
가원 명령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니까 A이면 B 하라.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런 명령의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 자, 칸트는 우리 마음속 선의지와 의무의식이 명령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도덕성이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칸트는 그런 도덕 명령들을 정언 명령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 정언 명령을 칸트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보편화 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제1명령 보편 법칙의 정식, 보편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이거를 보편화 정식이라고 그래요. 보편화 정식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보편 입법이라고도 표현해요. 보편 입법. 보편 입법.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칸트의 엄청나게 유명한 말입니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해하라. 자, 이 준칙이라는 말이 뭐냐면 준칙은 개인의 규칙을 말해요. 개인적 규칙. 개인적 규칙. 자,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 자, 보편적 입법의 원리는 뭘 얘기하냐면 자, 내가 따르는 어떤 규칙이 보편적 입법,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 그러도록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개인적 준칙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것을 자기 개인의 준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개인적 규칙은 개인적 규칙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만들 수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아침 6시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도덕 법칙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도덕 법칙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자, 제가 사람을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제 준칙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거는 근데 당연히 보편적 입법의 원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때려서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도덕 규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덕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을 잡는 건 어떤 그것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는가.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칸트의 제1명령 보편 입법의 원리예요. 저는 꼭 썩 좋아하는 그런 사상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어떤 도덕 판단을 할 때 이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법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따져보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어쨌든 칸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1명령은 보편화 정식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인간성의 정식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인격주의라고도 얘기해요. 인격주의. 제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 원칙은 정말 지키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뭐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이 원칙은 정말 멋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너 자신이나 타인의 인격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뭘로 대하라? 목적으로 대우하라.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카페를 갔다고 해봅시다. 카페에 아메리카노를 먹으러 갔어요. 그럼 제 목적은 뭡니까? 아메리카노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근데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만나겠죠. 그러면 직원들은 뭐예요? 직원들은 수단입니다. 무슨 수단? 제가 아메리카노를 먹기 위한 수단.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단으로만 대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목적으로 대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고려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커피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종업원들을 그냥 수단으로만 대하면 뭐 커피 빨리 가져와 뭐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단으로만 대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인격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이게 사실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 만날 때 그렇잖아요. 친구 만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롤 이런 게임을 엄청 잘한다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나를 만나는 이유가 내가 롤을 잘하기 때문에 나랑 같이 게임을 하면 등급이 쭉쭉쭉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난다라고 친구들이 그래서 나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친구들이 목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그런 어떤 게임 승급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좋지 않죠. 그러면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뭐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인 관계는 서로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서로의 인격성, 서로의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나를 수단으로 대한다고 한다.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뭐 돈이 엄청 많다거나 아니면 뭐 맛집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맛집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연인을 만난다거나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연인들을 대한다면 역시 그건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칸트의 인격주의가 제2명령인데 이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명심해 둬야 될 그런 정원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 두실 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격도 자기가 함부로 수단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양심을 속인다거나 아니면은 내 장기를 막 판다거나 아니면은 뭐 성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칸트가 이제 너 자신을 수단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겠죠. 자, 이게 이제 칸트의 의무론이었습니다. 자, 칸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맨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랑 이제 결혼할 뻔했는데 그 여자분과의 결혼의 정당성을 7년간 생각하느라 결국 결혼을 못했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 그분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다고 하는 뭐 그런 일화가 있죠. 하여튼 되게 이렇게 빡빡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칸트는 뭐 하루에 딱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산책하러 갈 때 지역 주민들이 몇 시구나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맞췄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죠. 하여튼 뭐 좀 지금으로 보면 되게 개짠데 이렇게 철학사의 거장으로 남아 있습니다.